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여야 정치권을 겨냥한 통일교 특검 논의가 한때 급물살을 타는 듯 하더니 다시 멈춰섰습니다. 특검 후보를 누가 추천할 것인지,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여야의 셈법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말하면서도 정작 특검이 누구에게 불리하게 작동할지부터 따지는 모습에 국민들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이 내용 잠시 후 여의도 인포메이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처럼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 조심해야 할 사고가 있죠. 바로 겨울철 낙상과 골절인데요. 추위에 근육과 관절이 뻣뻣하게 굳다 보니 작은 미끄러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경우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부상을 넘어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시간에 올겨울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낙상, 골절 사고 예방 수칙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떤가요? 네, 이제 올해의 오늘이 마지막 금요일이죠. 전 거래를 아쉽게 마무리했던 국내 증시 오늘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6% 오름세로 4,134포인트 기록 중입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강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2,90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조 3,562억 원 팔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투톱이 시장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사상 최고가를 달성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네. 현재 삼성전자가 5%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4% 강세 기록 중입니다. 네. 코스닥 쪽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했지만 상승폭을 조금씩은 줄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수는 0.2% 오름세 91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기관만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84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이 6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개인 역시 2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시총 1위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대표주들이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은 온디바이스 AI 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추론칩 설계 전문 스타트업인 그록의 핵심 인재와 기술을 200억 달러, 우리 돈 약 29조 원에 영입했던 소식에 관련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외환시장 분위기 어떨까요? 네, 환율이 최근에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에 급락했죠. 네. 환율 오늘 1,449원에 출발했는데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434원 90전 기록하고 있고요. 유로화와 엔화도 약세입니다. 유로화 환율 1,691원, 엔화 환율도 918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날씨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아침에 급작스럽게 엄청 추워졌더라고요. 네, 아침에 출근하는데 꼭 냉동고 안에 있는 기분이더라고요. 네. 엄청 추웠는데 예. 서울의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올겨울 최저 기온을 찍었고요. 예. 체감 온도는 무려 마이너스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정말 이 냉동고 한파라는 말이 실감이 네. 나는데
다른 지역들도 춥죠?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이 됐는데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화천 사내면으로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네. 체감 온도는 무려 마이너스 35도라고 하네요. 이 한낮인 지금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고 있는데 칼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실제 기온보다도 5도 이상 더 낮다고 하니까요. 네. 오늘 웬만하시면 집콕하시고 부득이하게 나가봐야 한다 하면 옷 단단히 껴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 쿠팡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쿠팡이 갑작스런 발표를 했는데 이걸 두고도 말이 많아요. 네, 지금까지 입을 꾹 닫고 있다가 돌연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네. 사측은 해외 보안업체 등을 활용해서 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특정하고 직접 접촉까지 했다고 밝히면서 예. 유출자의 진술서와 범행했었다는 노트북,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밝혔는데 그러면서 빠져나간 고객 계정도 3,000개에 불과하고 추가 유출도 없었다고 결론 줬습니다. 근데 이런 이 자체 조사 결과라는 거를 그대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네, 짚어주신 것처럼 질문도 안 받는 일방적인 발표였고 내용에도 빈틈투성이었던 터라 말이 많은데요. 네. 접촉 시점이나 장소, 반복 등은 일체 안 밝혔고 확보했다는 증거들도 공개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정도가 확인되려면 사실상 수사에 가까운 작업이 필요한데 네. 이런 과정을 정부나 경찰에 미리 알렸는지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예. 진술서와 노트북 등 물증을 사후에 제출한 건 이 쿠팡과 경찰 설명이 일치하긴 하지만 쿠팡은 17일부터 제출했다. 경찰은 21일에 제출받았다. 시점 설명이 어긋나고요. 네. 또 외부 유포가 없다는 대목도 어떻게 확인했는지 설명이 부족합니다. 유출자의 통화 내역, 동선 등이 필수 확인 사항인데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또 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다 또 설명대로라면 쿠팡은 정보 유출 피의자와 경찰보다도 먼저 접촉한 셈인데 예. 쿠팡 스스로도 수사 대상인 터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렇죠. 뭐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정치권도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죠. 네, 쿠팡의 자체 조사 발표가 나오고 정부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강도 높게 대응했는데요. 네.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장관 회의까지 소집했습니다. 어. 대통령실은 성탄절 휴일인데도 어제 오후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고 이 자리엔 과기부와 공정위, 개인정보위 등 관계부처 장관급뿐만 아니라 외교부 차관과 안보실 차장,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까지 참석했는데요. 예. 특히 눈길을 끈 건 범부처 태스크포스 팀장을 과기부 총리로 격상하면서 사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회의 직전에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조사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럴 권한이 없다고 본다고 짚었고요. 국회는 다음 주 6개의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쿠팡 연석 청문회를 여는데 바빠서 못 온다던 김범석 의장이 이번에는 모습을 드러낼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요즘 이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 이 계란 값도 크게 뛰고 있다고요? 네, 요즘 참 장 보러 가기 무서울 정도인데요. 네. 매일 밥상에 오르는 계란값이 한 달여 만에 다시 7,0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네. 23일 기준 30개짜리 한판 가격이 7,010원으로 평년보다 8.3% 비싼데 산지 가격도 오름세고요. 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도 계란은 1년 전보다 7% 넘게 올라 5%대인 전체 축산물 상승폭을 웃돌았습니다. 네. 가뜩이나 값도 올랐는데 여기에 올해 겨울철 이 산란계 농장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도 2배로 늘어서 자칫하면 더 비싸질 수도 있는데요. 예. 예전에 미국에서 이 계란값이 하도 올라서 닭을 직접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기사가 문득 떠오르는데 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러다가 진짜 애완닭이라도 하나 그래야 하나 더 이상 농담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워낙 이 사실은 만만한 반찬이 이 달걀인데 계란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고 요즘 사실 밖에서 뭐 10,000원짜리 가지고는 점심 먹기도 힘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고환율의 원자재 값은 뛰고 인건비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이른바 런치플레이션 압력이 한층 커지는 요즘인데요. 네. 저렴한 값에 배불리 먹을 수 있던 분식점만 봐도 라면이랑 김밥 한 줄이면 금세 10,000원입니다. 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8개 외식 품목의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3에서 5% 올랐는데
있었는데요. 누적된 비용 압박으로 원가 부담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앞서 짚어본 것처럼 어디고 빠지지 않는 계란값이 고공행진하고 있고 특히 최근 원화 가치가 뚝 떨어진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는데 아하. 이미 수입 물가는 지난달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만큼 가파른 터라 한동안 점심은 도시락 싸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부동산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뭐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월세도 이게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뭐 지역이나 가격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인다고요? 네, 숫자만 보면 월세가 전반적으로 올랐다 나오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가 월세는 평균 233만 원으로 작년보다 16만 원이나 올랐는데 네. 반면 나머지 90%의 월세는 50만 원대 초반에서 3만 원 정도 오르는데 그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가 월세와 일반 월세 격차가 1년 새 179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체감으로 보면 고가 월세 시장은 확실히 더 비싸졌다는 느낌이고 예. 중저가 월세는 거의 그대로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특히 서울에서 이런 양극화가 더 뚜렷하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지역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나요? 네, 고가 월세 거래는 거의 서울 핵심 지역에 집중이 됐습니다. 네. 성수동이나 한남동, 서초, 강남 같은 곳에서 월세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실제로 성수동의 한 아파트는 월세가 4천만 원까지도 갔습니다. 네, 반면에 이 노원과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이나 금천, 관악, 구로 같은 지역은 월세 상승폭이 아주 작거나 거의 정체 상태인데 어떤 곳은 오히려 소폭 하락하기도 했고요. 정책과 자산 흐름의 영향이 큰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선호가 강해지면서 자산 가치가 더 오를 거라고 기대되는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고 예. 그 결과로 월세 시장에서도 부자 리그와 서민 리그가 분리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네. 같은 월세 시장 안에서도 사는 사람들의 체감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해석됩니다. 네. 자, 그리고 기준금리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이 내년 기준금리 관련해서 메시지 내놨습니다. 집값과 환율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 무작정 금리를 더 내리지는 않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은은 그동안 경기 부담을 고려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비교적 완화적인 기조였는데요. 이번에는 물가와 성장, 환율, 이 상황 등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쪽으로 이 톤이 더 신중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이 물가는 전체적으로 2% 목표 수준 근처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지만 이 환율이 높은 수준이고 내수 회복 조짐도 있어서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고요. 예. 경기 역시 회복은 하겠지만 글로벌 통상 환경이나 반도체 경기, 소비 회복 속도 같은 변수가 많아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여기 뭐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뭐 환율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금융 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를 계속 주의 깊게 보겠다고 했는데요. 네.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 집값이나 빚이 다시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환율입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원화가 한쪽으로 과하게 쏠릴 경우 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하면 시장 안정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고요. 이와 함께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유동성 공급 점검,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확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 같은 준비 작업도 계속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결국 금리를 언제 얼마나 내릴지보다도 시장 전체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신호로 내년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 여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가계부채, 환율까지 함께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은행 대출 연체율이 다시 올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크게 걱정할 수준인지 짚어주시죠. 네,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8%로 전달보다 다소 올랐습니다. 네. 다만 8월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분기 말에 연체 관리가 강화됐다가 초에 다시 오르는 계절적인 흐름으로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업 대출,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 연체율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가계대출 중에서도 신용대출 연체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네. 금융당국도 건설업이나 지방부동산처럼 어려움이 이어지는 분야를 중심으로 부실이 더 커질 가능성을 보고 있어서 은행들의 충당금 확충과 부실 채권 정리를 주문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황금 함대 구상을 내놓으면서 우리 기업 한화가 이 미국 조선업 핵심 파트너로 거론된 바 있는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죠. 네, 가장 큰 이유는 이 미국 해군의 핵심 전력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한국 기업이 협력 파트너로 공식 거론됐다는 점이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을 다시 키우겠다니 황금 함대 구상을 밝히면서 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중요한 거점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네. 이 조선소를 인수한 곳이 아시다시피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 측 설명을 보면 이미 이 조선소에서 인력 확충과 시설 투자, 한국 조선소의 기술과 노하우 이전 같은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미 해군 출신 고위 인사가 직접 한미가 함께 핵 추진 잠수함을 생산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언급한 점도 상징성이 큽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언제 어느 수준까지 만들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전망은 어떻게 나오나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나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기술이나 준비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한미 양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달려 있다는 건데요. 네. 다만 중요한 건 필리 조선소가 이 특정 모델에 국한되지 않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란 점입니다. 네. 미국 정부 역시 동맹국과 협력해서 조선 산업 기반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어서 향후 정책 결정에 따라 한미 조선 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소식은 이 미국 유학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들어보셔야겠는데요. 해외에서 일도 하고 언어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알려진 미국의 이 J1 비자 제도가 일부에서는 현대판 노예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원래 어떤 취지였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네, J1 비자는 외국 학생이나 연수생이 미국에서 문화 교류 또 직무 경험을 쌓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 매년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 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는데요. 네. 문제는 이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이른바 스폰서 업체들 가운데 일부가 수수료를 챙긴 뒤 열악한 노동 현장으로 보낸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뉴욕타임즈가 소개한 한국인 대학생 사례처럼 비자 발급을 미끼로 수천 달러를 받은 뒤에 교육도 없이 중노동을 시키거나 불만을 제기하면 해고하거나 추방을 암시하는 식의 운영이 이뤄졌던 건데 예. 취지와 달리 사실상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구조로 변질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감독 부실 또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네요. 네, 미 국무부가 J1 비자를 관리하긴 하지만 이 스폰서들에 대한 감독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장시간 노동과 부상 방치, 성희롱 같은 신고가 있어도 근본적인 지제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반복됐다고 하는데요. 네. 또 이 스폰서들은 학생과 업체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또 과거에는 수수료를 금지하자는 법안이 로비로 무산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예. 결국 제도는 교류 프로그램인데 운영은 영리 사업처럼 돌아가면서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외국 청년들이 피해를 떠안는 구조란 지적입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 상황은 대체로 원활한데요. 순천 완주고속도로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완주 쪽으로 서면 5터널 안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때 발생한 사고인데요. 전면 통제되다가 지금은 한 개 차로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면 5터널 안에서 막히고 있으니까요.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감곡 부근에서 추돌 사고 있었고요. 처리는 마무리됐지만 뒤쪽으로 여주 분기점 부근부터 지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여의하로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구간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월드컵대교에서 방화대교 쪽으로는 작업 때문에 지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드리는 시간 여의도 인포메이션입니다. 시사 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통일교 특검 도입 논의가 한때 급물살 타는 것 같았는데 최근 다시 교착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야 협상이 막힌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그 지난 월요일만 해도 그 통일교 특검 등 여야 분위기 굉장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통일교 특검 이거 전격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인데요. 네. 이후 국민의힘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의 이 통일교 특검 논의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 구체적인 이 법안 협상 단계로 들어간 뒤에 여야가 이젠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 특검 후보를 누가 추천하느냐, 또 하나는 수사를 어디까지 하느냐입니다. 네. 두 쟁점에 대한 이 서로의 입장을 두고 여야는 모두 특검 수사를 마음대로 통제하려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여야의 이 입장 간극이 워낙 커서 어느 한쪽의 이 통 큰 양보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두고 뭐 법원 행정처, 헌법재판소, 제3자 추천 여러 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 여야가 각각 어떤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입장이 갈리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결국 여야의 관심사는 이 특검의 칼자루를 누구에게 쥐어줄 것이냐 이거에 쏠려 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방식은 대법원 산하 이 법원 행정처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네. 여야가 이젠 직접적으로 이 추천권을 행사하면 이 특검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 이 추천권을 맡기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는 게 이 야권의 주장인데요. 네. 실제 과거 여러 특검에서도 사법부 추천 방식 사용해 왔습니다. 이 제도적으로도 좀 익숙한 방식이다 보니까 야권은 이게 가장 나은 특검 추천 방식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민주당은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네. 예, 한마디로 민주당의 입장을 요약하면 조희대 사법부를 도대체 어떻게 믿냐? 예, 이거입니다. 네. 지난 비상계엄과 이젠 대선을 거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조희대 사법부가 보수 편향됐다 이런 시각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네. 이 탓에 이젠 사법부에 특검 칼자루를 쥐어주면 그 칼날이 우리를 향할 수 있다는 불신이 민주당 내에 굉장히 깊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나 이 변호사 단체 등이 특검을 추천하는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아까 이젠 정청래 대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통일교 특검 추천은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3자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중에 민주당 차원의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하지만 이 제안에 대해서 야권은 같은 논리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뭐 민병 같은 변호사 단체야말로 친민주당에 가깝고 이런 기관에 이젠 특검 추천권을 맡기는 게 결국 민주당이 직접 특검을 고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이 이 야당이 받을 수 없는 특검안을 계속 내밀고 있다면서 이는 축구에서 경기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이른바 침대 축구와 같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 특검의 주체를 가지고도 뭐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 수사 대상 범위를 두고도 또 주장이 크게 엇갈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통일교 특검 논의가 좀 복잡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수사 범위 설정을 둘러싼 이견 때문입니다. 네, 네. 통일교 논란을 수사하자 뭐 여기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그러면 어디까지를 통일교 논란으로 볼 수 있느냐. 예, 또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어디까지 볼 수 있냐. 이 부분을 두고 여야의 시각이 좀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입장을 보면 통일교 특검이 수사 범위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시기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통일교가 크고 작은 선거 때마다 여야 정치권 전반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이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시기를 정하지 말고 전반적인 이 정치권 유착 의혹을 좀 폭넓게 들여다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또 야권은 3대 특검도 특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통일교 이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김건희 특검이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수사를 회피했다는 이 의혹에 대해서 별도 특검을 통해서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반면 민주당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민주당은 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은
빠르고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이 특검의 본래 목적을 흐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래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통일교의 이 정규 유착 의혹을 특검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 특검판을 좀 키워도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네. 예, 어제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예. 국민의힘 책임당원 이 집단 가입 의혹이 제기된 신천지 그리고 이 통일교 방문 의혹에 휩싸인 나경원 의원도 특검 수사 대상에 넣어서 국민의힘이 위원정당 해산 청구 앞당겨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야 입장의 간격이 좀 큰 모습인데 현재 야권 내에서는 어떤 대응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네, 사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일교 특검법을 야당이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야권도 이 대응책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인데요. 네. 우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여론전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통일교 특검을 원하는 국민이 더 많아지면 정확히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안에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아지면 예. 민주당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인데요. 네. 이를 위해서 야권 일각에서는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 공동 단식이나 아니면 장외투쟁 같은 이 야권 차원의 공동 대응 카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어제 이 성탄절 예배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이 만약 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싸울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다만 이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모두 단식과 같은 이 강경책은 최후의 카드로만 일단 준비해 두고 실제 이 실무 논의까지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개혁신당 한 관계자 조금 아까 통화를 했는데 일단 현재까지 나온 이 대응책은 모두 이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 수준이다. 아직 국민의힘과 구체적인 실무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 중 발의되는 이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 확인한 뒤에 야권 차원의 이 대응 수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한편 지금 특검 논의하고는 별도로 통일교 의혹 관련한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공소시효 문제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현재 경찰 수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네, 경찰은 통일교 의혹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통일교 전현직 관계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참고인 조사 단계를 넘어서 실제 이 금품 수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을 진술했던 통일교 핵심 관계자가 최근에 진술을 좀 번복했거든요. 예. 예, 경찰은 그래서 진술보다는 문서와 자금 같은 이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통일교 내부의 이 회계 자료, 기한서 그리고 영수증 등을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찰 수사가 이 집중되는 부분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이 전현직 의원들의 관련 의혹입니다. 이 가운데 전재수 의원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올해 안에 만료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때문에 경찰은 적용 가능한 혐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하고 올해 안에 이 송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검이 도입될 경우 수사 범위나 방식이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경찰 수사가 먼저 결과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최근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고요. 이 필리버스터가 어떤 배경에서 진행이 됐는지 또 뭐 당 안에서 어떤 반응 나오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난 월요일 오전 한 11시 40분쯤에 내란 전담 재판부 이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반대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네. 제1야당 대표가 이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주목받은 것은 이 발언의 시간입니다. 예. 예, 장 대표 24시간 하루를 꼬박 채워 토론하면서 역대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 민주주의와 관련된 책 5권을 들고 연단에 오른 장 대표는 토론 내내 이 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했는데요. 민주당을 향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거다.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인가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예. 이에 민주당은 장 대표를 향해서 이게 토론이냐 필리버스터 취지와 관계없는 발언을 한다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네. 하지만 국민의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장 대표가 단상에서 내려오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큰 환호와 함께 박수로 맞이했거든요. 네. 송원석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이 악전고투이자 분골 쇄신이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 의지를 당의 대표가 직접 실천했다. 이렇게 호평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 이후로는 뭐 그동안 갈등을 겪어왔던 국민의힘 이 개파 사이에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는 말도 나온다고요? 네, 당 안에서는 장 대표의 이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지도부의 구심력이 분명히 커졌다. 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출발점이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 공개 메시지였는데요. 네. 한 전 대표는 지난 23일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장동혁 대표의 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두고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예, 노고 정말 많으셨다. 이렇게 오. 예, 호평했습니다. 예. 또 민주당의 이 법안 강행을 비판하면서 지금은 모두 함께 싸워야 할 때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네. 이 메시지가 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두 사람 사이의 이 관계를 고려하면 예,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한 전 대표와 장 대표 그동안 이 당원 게시판 논란 그리고 뭐 당무감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긴장 관계를 이어왔거든요. 예.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당내 지지층이 상당히 갈라졌고 이 과정에서 친한계와 친윤계 간 이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먼저 이 공개적으로 장 대표를 치켜 세우면서 친한계가 친윤계에게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민 거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의원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의 이 행보를 두고 서로 동지가 될 수 있게 용기를 내자는 의미다. 예,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사실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다. 어허. 예, 손을 함께 잡고 같이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 개파 간의 이 화합 그리고 화해의 필요성 강조했습니다. 뭐 사실 그동안의 이 국민의힘 개파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진행이 됐는데 친한계와 친윤계 화해 가능성 여의도에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뭐 당장 겉으로 보이는 메시지 변화가 곧바로 이 실질적인 화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예, 이 종전보다는 휴전 신호에 가깝다는 해석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이 공개 메시지로 긴장이 좀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이 누적된 개파의 갈등의 이 성격 그리고 그 깊이를 감안하면 단기간에 봉합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갈등의 뿌리가 단순한 이 개인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좀 큽니다. 친한계와 친윤계의 대립은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나 뭐 특정 사안 하나 때문에 촉발된 게 아니거든요. 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사실상 이 노선 갈등으로 비화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지지층의 이 감정 역시 상당히 격렬해졌는데요. 네. 특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강한 편입니다.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이 보였던 태도 그리고 이후 당권 경쟁 이 구도 속에서 형성된 이 인식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또 당무감사위가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이 당원 게시판 논란 계속 조사하고 있거든요. 네. 여전히 당무위 차원의 이 징계 권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 양 개파의 이 감정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네. 한 1분 30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관계 설정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장 대표, 한동훈 전 대표는 협력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쟁자라는 인식이 더 강합니다. 아하. 한동훈 전 대표 여전히 차기 당권, 나아가서는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인데요. 네. 사실 장 대표도 당권 연임, 나아가 대권까지 노릴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친윤계 의원들 만나보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예,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 장 대표가 잠재적인 경쟁자인 한 전 대표를 과연 품어줄 것인가? 예,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네. 이미 국민의힘을 떠나서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당내 권력 경쟁 구도와는 좀 맞닿아 있지 않거든요. 네. 장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는 내부 질서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외연 확장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아하. 상대적으로 이 부담스럽지 않은 파트너인 셈이죠. 또 개혁신당과는 이 통일교 특검처럼 좀 사안별로 협력하거나 아니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기에 따라 공조하는 식으로 장 대표 의지에 따라 이 협력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의도에서는 이 장동혁 한동훈 연대설보다 장동혁 이준석 연대설의 시선이 더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1시에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계신 사장님,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코로나19 피해로 지원받은 정책자금 성실히 상환해 오셨나요? 여러분의 노력이 이제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상환기간은 최대 7년까지 연장. 금리는 1%포인트 감면. 월 상환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소상공인 분할 상환 특례 지원. 자세한 신청 안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문의는 통합콜센터 1533-0100으로 연락주세요. 필요할 때 곁에 있는 든든한 지원. 이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것입니다. 명사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것을 뜻하는 삼음절로 된 고유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디딤돌, 받침돌, 실마리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정답은 디딤돌입니다. 이 말은 디디고 다닐 수 있게 드문드문 놓은 평평한 돌을 기본 의미로 해서 마당에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디딤돌을 놓았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 마루 아래 같은 데 놓아서 디디고 오르내릴 수 있게 한 돌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디딤돌을 밟고 올라서다처럼 말하기도 하죠. 앞서 문제에 나왔듯이 비유적으로 쓰이면 양국의 관계 개선에 디딤돌을 마련했다. 부모님은 내가 성공하는데 디딤돌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실마리는 감겨있거나 헝클어진 실의 첫머리라는 뜻과 일이나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첫머리라는 뜻이고, 받침돌은 물건의 밑바닥에 받쳐놓는 돌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아침까지도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 영하 11도까지 떨어집니다. 강한 찬 공기가 북서풍에 실려와서 오늘 중부 내륙과 산지 쪽 또 대부분 지역으로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상당히 낮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8.8도고요.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로 세종이 영하 2도, 전주, 대구 0도, 서울도 영하 4도에 그칠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도, 영상을 회복하면서 서서히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울릉도, 독도와 제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낮까지 전북 서해안과 전남 서부에는 1cm 정도의, 또 저녁까지 제주도에는 2에서 7cm 정도의 눈이 내리겠고요. 울릉도, 독도로는 최대 15cm의 폭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각별히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동파 피해 없도록, 저온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까지 해안을 중심으로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서해안과 제주도 위주로 강풍 관련 특보가 계속해서 내려져 있고요. 내일까지 전해상의 파도가 최대 4m 안팎으로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8.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금요일 코너 라디오 주치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겨울철 불청객 낙상과 골절 사고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왜 겨울철 낙상이 더 위험한지, 또 단순히 넘어졌는데 왜 어르신들에게 이 고관절 골절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미리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도 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건의 형사재판 중 구형이 이뤄진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통일교 특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제3자가 추천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늘 중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특검에 구차한 조건을 다는 지연 전수를 멈추라고 압박했습니다. 쿠팡이 어제 3,370만 명 개인정보를 유출해간 당사자를 접촉해 관련된 모든 데이터와 장치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 확인이 안 된 일방적 발표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버팀목과 디딤돌 대출의 소득 산정 기준을 완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과 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라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8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매년 상향해 2030년까지 13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란 특검이 오늘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구형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들 가운데 첫 번째 구형이에요. 네, 그래서 내란 특검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이 조금 세부적으로 쪼개면 체포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네.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사실 전파한 혐의와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그리고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해서 여기에 징역 2년, 도합 10년이 되는 겁니다. 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믿어서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본인의 그런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라고 특검팀이 지적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10년이라는 구형량이 나온 거는 그 윤 전 대통령 재판 7가지 받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인 그렇죠. 거고요. 네. 처음으로 오늘 이 구형이 나온 거라서 앞으로 줄줄이 있을 관련 재판 결과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방향타의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결심 공판 직전까지도 윤 전 대통령 측은 그 재판 진행을 늦추려고 굉장히 반발을 그렇죠. 했었어요. 네. 직위원 재판부의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게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아마 이때 국민들이 불의타라는 이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때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예. 불의타다 이렇게 주장 그러니까 기습 공격을 나한테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네. 이 직위원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이것도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변론이 종결돼서 2월쯤에 1심 선고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오늘 이 결심 재판 나온 거는 구형을 특검이 10년을 했으니까 선고는 다음 해 1월 16일 이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결심 재판 과정 모두 녹화돼서 오후 늦게 공개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 1심 선고가 오늘 나오네요. 네, 관련자 5명에 대한 선고 기일인데요. 네. 지난달에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여기서 검찰이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었습니다. 네. 서훈 전 안보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장관에게는 징역 3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요. 네. 또 함께 기소됐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그리고 자격정지 1년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요. 네. 그 서훈 전 실장하고 박지원 전 원장 등은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 때 기획한 기획수사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예. 갑자기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언론에 이게 막 뿌려지기 시작했고 이런 수사를 시작했다. 뭐 그런 자신들은 혐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1심 선고 그 결과는 오늘 오후 2시에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앞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박 3일 필리버스터 입법 대치는 마무리됐는데요. 통일교 특검 그리고 2차 종합특검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연말 전국이 더 얼어붙는 모습이에요. 네, 어제 성탄절 메시지만 해도 연대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 그 또 어제 성탄 예배 이런 것들 일정 소화하면서 잠깐 숨고르기 들어가긴 했지만 네. 다시금 진통 예고됩니다. 네. 당장 오는 30일의 본회의부터는 또다시 입법 공방으로 치열한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본회의 때 2차 종합특검하고 통일교 특검 상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예. 근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아마 내년 초 이렇게도 갈 것 같은데 민주당 지도부가 일단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연내에 처리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여기에 또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고리로 해서 우리는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일 것이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했던 국민의힘 본인들이 이제 찬성하는 비쟁점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극한 대립이 새해에도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문제는 민생 법안들은 끝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특별법이 있는데요. 이걸 왜 예시로 제가 들었냐면은 이게 공감대가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고 네. 그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국가 차원의 이런 지원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건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여든 야든 다 찬성하는 건데 그런데 22대 국회 때 개원 직후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뭐 소식이 들려오는 게 진전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이것도 되게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돼버렸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만났었어요. 네. 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하겠다고 했었는데 뭐 감감무소식이고요. 그래서 예산안 합의 처리부터 하고 나면은 이때 좀 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었지만 그 후에 계속 나온 게 2차 특검, 네. 통일교 특검 뭐 그렇잖아요. 그럴 네.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좌초됐고 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여야가 민생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 옛 보좌 직원들의 이 텔레그램 대화방 문자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게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옛 보좌진들이 대거 의원실을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부터가 이례적이고 흔치 않은 일인데 네. 나간 보좌진들이 뭔가 폭로전을 했고 예.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 숙박권에다가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게 된 건데 네. 그러자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 옛 보좌진들의 언행에 문제가 있었던 일이 있다라면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발견한 거를 공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타인의 메신저를 우연이든 어쨌든 보게 됐고 그것을 어떤 그 보좌진 면직의 활용을 원인이 됐다든가 그리고 그걸 넘어서 함부로 그걸 대중에 공개를 했다.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의 여지가 네. 있는 건데요. 네. 옛 보좌진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부인이 막내 보좌진의 계정을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폰에 설치해서 부당하게 취득한 자료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 나는 건데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욕설이나 농담이 포함되어 있긴 했지만 불법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고 대부분 업무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와 부인의 비리, 권한남용에 대해서 비난한 것뿐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옛 보좌진들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통신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상태고요. 네. 근데 이런 잡음의 당내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이다라는 말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고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보좌진 탓할 거 없고 본인의 처신을 반성해야 된다라고 예. 이렇게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어요. 네.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전에 의원들 모인 텔레그램에다가 사과했거든요. 송구하다. 네. 오해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믿고 지켜봐달라. 그러니까 어떤 당내에서 의구심 그리고 이게 뭐야 이런 소리 나올 때 원내대표로서 그걸 수습하고 좀 믿어달라 수습하겠다 이런 차원의 메시지는 필요할 수 있었으나 네. 그런데 의원들에게는 사과를 하고 그래 놓고 이제 텔레그램방 캡처를 공개를 한 거고 옛 보좌진들하고는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 보좌진들이 나눴다는 그 대화들 욕설 섞인 그 내용들이 어쨌든 공개가 됐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원내대표로서 이제 당이나 국정을 논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직원 관리에는 본인이 실패했다. 예, 그거는 커다란 실책이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요. 이 당 정강정책 1호에 명문화된 기본소득 문구 삭제 추진을 시사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정강 정책과 당명 개정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정강 정책,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 내용이 뭐냐면 이게 미래통합당 시절에 만들어진 건데 1조 1항에 보면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뒷받침한다 등등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이 기본소득 문구를 둘러싸고 사실 이 문구 한마디만 봐도 국민의힘 기조하고 맞는가 하는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 때도 막 후보자들이 그 정강 정책에 기본소득 내용 있는 거 아냐 뭐 이런 질문 나오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네. 전혀 몰랐다 해가지고 어떻게 당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 이것도 모를 수 있냐 하면서 이런 그렇죠.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예. 뭐 그렇게 하면서 여러 차례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그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좀 삭제할 수 있다라는 걸 검토하는 거는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라는 이 워딩 자체가 이 개념이 누구 하나의 것은 아니지만 이미 좀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재명 대통령의 시그니처처럼 그렇죠. 좀 된 게 있어가지고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떤 노선의 차별성을 꾀하기 위해서 그런 걸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에 공감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기본소득과 거리가 먼 정당인가? 그거는 엄밀히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 말이 다를 뿐이지 개념은 비슷하게 접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오세훈 시장도 뭐 안심소득 복지 이런 게 있고 네. 윤석열 정부도 계속 뭐 중위소득 그렇게 변화를 줘가면서 그렇게 했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미래통합당 당시에 만들어진 정강정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문구 기본소득 문구를 도입한 당사자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거든요. 어허, 네. 그래서 언론 인터뷰에서 맹비난을 하면서 이걸 삭제한다는 건 꼴통 보수 정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기본소득을 정강에 넣은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AI 기술 발전이 고용을 대규모로 파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당이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표현을 넣은 것인데 장동혁 대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새누리당 시절에도 경제 민주화하자고 하면 당 안에서 전부 반대를 했었던 거였는데 그 결과 오늘날 국민의힘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따끔한 일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대전 충남 이 행정 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좀 본격화되면서 통합 광역단체 구상이 윤곽을 좀 드러내는 모습이네요. 네, 그 대전 충남의 통합 이야기가 왜 나온 거고 어떤 것들 때문에 뭐 필요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행정 경계로는 나눠져 있지만은 그런 뭐 생활권, 경제권, 교통망 이런 거는 너무 많이 겹치는 측면도 있고 네. 그러면서 어떤 인프라를 나눠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 전부터 지역사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먼저 지난해 11월 1년도 더 넘은 일인데 이게 이장우 대전시장하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렇게 양쪽이 공동선언문까지 채택을 하고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행정통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추진되는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성일종 의원 대표해가지고 45명이 그 특별법안 대전 충남 특별시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한다고 그런 특별법안을 올렸는데 네.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고요. 네. 그렇게 좀 국민의힘 진영 쪽에서 지역사회에서 얘기가 나오는가 싶더니 이걸 받은 게 이재명 대통령인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통합 추진을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던지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에는 움직임이 없던 여당 쪽에서도 대통령이 제안을 하니까 우리도 한번 움직여보자. 이렇게 되면서 좀 논의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네. 행정안전부는 자치혁신실 산하의 대전 충남 행정통합 TF 설치에서 통합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예. 근데 이제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간에는 통합 사례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마창진, 마산, 그렇죠. 창원, 진해 이렇게 네. 해서 있었고 또 하나 가장 최근에 이제 청주하고 청원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도 단위하고 광역시를 합치는 그렇죠. 행정통합은 이번이 처음이 되는 예.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마산, 창원, 진해 여기도 마창진 통합하고서도 그 후에 모든 주민들이 다 만족을 했는가? 그렇죠. 이거는 또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대전 충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뭐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야 이거 내 얘기는 안 들어봤잖아. 주민투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투표할래. 예, 이런 분들도 있는데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높진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국이 이 자국 여행사에 내년 3월까지 일본행 비자 신청 건수를 60% 수준까지 줄이라고 했다고요? 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 일본행 비자 신청 건수 줄여라. 이 네. 지시는 지난 11월 네. 지난달이죠. 그때 후반에 중국에서 이미 대형 여행업체 각 회사에 전달이 됐고 그리고 한 그게 12월쯤에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지침을 내려서 내년 3월까지 그 조치를 유지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미 중국에서 일본 간다고 하는 항공편, 호텔 그리고 어떤 단체들의 세미나 이런 것들은 다 취소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정부가 드라이브를 하면서 네. 이 비자 건수까지 줄여라 이런 지침이 하달이 됐다는 건데요. 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이런 식이면은 또 일본은 미국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미일 동맹을 위해서 내년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아마 본인들이 그 핵무장에 대해서 핵 보유에 대해서 이거 좀 지지를 얻기 위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접촉을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 중국은 그 중국 해경이 대만이 관할하는 섬 인근 해역 순찰을 그 사실을 잇따라서 일부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일본뿐만이 아니라 대만을 향해서도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또 이런 모습에 대만 쪽의 긴장도가 올라가는 모습에 트럼프 행정부도 주시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 일본, 미국, 대만 이렇게 해서 예,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도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의 가정의학과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겨울말 되면 뭐 낙상, 골절 사고가 급증한다고 하는데 일단 좀 개념부터 잡고 보면요. 네네네. 어디까지가 골절인 건지 좀 헷갈려요. 뭐 실금이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죠? 네, 네. 뭐 다 골절이에요. 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부러지는 건데 네. 사실 뼈가 부러져서는 안 아파요. 그래요? 네. 희한하죠? 네. 왜냐하면 뼈 자체에는 그 아픔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요. 그런데 네. 이 뼈를 싸고 있는 골막이 있어요. 골막. 우리가 갈비 먹다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벗겨지는 게 있잖아요. 확 이해가 됐습니다. 네. 예. 그 골막에 신경이 있어요. 아픈 신경이. 그래서 뼈가 부러지면 그 골막이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아픈 거거든요. 네. 실금이 갔다 그럴 때도 골막이 찢어져요. 그래서 네. 되게 아픈 거고 그 아픔은 일반적인 관절염이나 타박상 이런 거하고 다르게 아프죠. 네. 조금만 움직여져도 아프고 뭐 건드려지기만 해도 아프고 스치기만 해도 아픈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네. 이런 일이 이제 낙상과 함께 많이 생기게 되죠. 겨울에 낙상을 하면 되게 옆으로 넘어지면서 손을 짚거나 네. 또는 엉덩방아를 찍거나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부위에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골절이라는 게 뭐 특히나 고령 환자에게는 더 치명적인 게 골절 네.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골절이라는 건 일단 부러진 거니까 네. 부러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골막도 가서 붓고 뼈도 붓는 이런 이제 치유 과정이 생겨서 네. 골절 자체야 뭐 그냥 치유를 하면 되는데 네. 이 치유 시간 동안에 이 누워 있거나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손목 골절은 사실 이렇게 부목을 대고 네. 네. 얼마든지 걸어 다니거나 일상생활 돌아다니면서 할수 있죠. 일상생활을 하죠. 네. 그다음에 척추골절은 보통 한번 생기면 그건 몇 주 이상 누워 있어야 되고 예.
또 고관절 골절 같은 게 생기면 8주 이상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러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상황에서 합병증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 합병증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합병증 중에는 뭐 폐렴, 욕창 이런 거 이제 많이 아시는 거고 네. 거기다가 혈전증이라고 해서 피가 천천히 이제 흐르다 보니까 굳어요. 네. 그래서 혈관을 꽉 막아가지고 심장을 막기도 하고 뇌를 막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사망률이 올라가니까 이 고령 환자들은 골절 이후에 이런 합병증이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오늘 이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에서는요.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낙상, 골절 사고, 예방법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참여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특히 이렇게 낙상 골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빙판길 때문일 텐데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닐 테고요. 물론이죠. 네. 제일 문제는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빙판길이 있다고 꼭 다 넘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일단 빙판길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낙상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낙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끄러지는 건데 네. 미끄러진다고 다 넘어지진 않고 대충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균형을 잡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평형 감각이 굉장히 좋다. 두 번째는 넘어지려고 할 때 내 몸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이나 하체 근육의 힘이 세다. 네. 이런 두 가지 큰 조건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문제가 돼도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지면 뼈에 묘한 힘이 가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받는 힘이 대퇴골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받는 힘이 센 거죠. 예. 우리 체중을 버티는 곳이니까 네. 이런 힘으로 힘이 올 때는 이 대퇴골 뼈가 잘 버틸 수 있는데 사선으로 옆으로 온다 이러면 이 뼈가 버틸 수 있는 힘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작은 힘이 와도 톡 부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낙상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내 몸에 있는 센서나 근육이나 또는 힘의 방향이 이 골절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 그래서 사실 추워지면 우리 몸은 굳고 근육도 긴장을 하고 혈관도 수축을 하고 이러면서 내 몸이 일단 자주자재로 아주 융통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네. 균형감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연하게 대처 못하니까 쉽게 또 골절이 오죠. 이 겨울이 돼서 날씨가 추워지면 막 몸이 얼어붙는다, 근육이랑 관절이 얼어붙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그럼요. 굉장히 많이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네. 우선 또 추우니까 옷을 또 껴입잖아요. 껴입으면 이 옷에 의해서도 움직임이 둔해지고 네. 또 근육이나 인대도 경직이 되고 관절도 조금 둔해집니다. 네. 그 또 넘어졌을 때나 또는 몸이 받는 힘을 이렇게 충격을 흡수하는 힘도 좀 있어야 되는데 관절이 경직되니까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충격 흡수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외부로 나가실 때 관절을 움직이실 때 예열을 좀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몸을 좀 움직여서 그렇죠. 조금 몸에 힘이 좀 들어가고 관절도 좀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이제 걷기 시작하거나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낙상 사고 때문에 다쳤다고 하는 부위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 가장 조심해야 할 부위는 어딜까요? 네, 우선은 우리 몸의 뼈가 다 똑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닭을 통닭이나 또는 닭을 이렇게 푹 고운 거, 그 닭백숙 이런 걸 먹어보면 뼈가 긴 뼈 중에 양쪽 끝에 부드러운 데가 있어요. 그렇죠. 백숙 같은 걸 끓이면 끝에 부분을 이렇게 씹으면 다 씹히잖아요. 근데 가운데 딱딱한 부분은 안 씹히거든요. 못 먹죠. 이게 뼈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뼈, 치밀골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을 해면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서로 어느 정도로 분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쉽게 부러지느냐 안 부러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스펀지 같은 해면골이 많은 곳이 잘 부러지는데 그곳이 우선 손목,
두 번째 척추뼈, 아이고. 예. 세 번째 고관절. 요 세 군데가 이 해면골이 많아요. 그래서 넘어지면서 손을 짚으면 사실 손이 부러지거나 이러면 좋은데 꼭 손목이 부러지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이제 해면골이 많아서 그렇고 엉덩방아를 찔 때도 척추뼈가 찌그러들거나 고관절이 부러지는데 그것도 다 그 부분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볍게 엉덩방아를 찐 것 같은데 막 고관절이 부러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골다공증 때문에. 그렇죠. 골다공증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이 골다공증에서 뼈가 없어지는 부위가 바로 이 해면골, 부드러운 뼈가 많은 곳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의 뼈가 더 약해지기 때문에 더 쉽게 그곳에 골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 고관절이라는 것은 반드시 서서 위에 상체 하중을 지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는 이런 힘은 잘 버팁니다. 근데 넘어지면서 약간 사선으로 왔을 때 그 힘을 못 버텨서 쉽게 부러지는 거거든요. 하여튼 골다공증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나이 드시면 골다공증 체크를 꼭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뭐 빙판길에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졌을 때 아유 막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얼른 벌떡 이렇게 일어나시는 경우 많거든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고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하죠. 그 일어나시다가 다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벌떡 일어나지 말고 이 내가 지금 어느 상황인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이 잘 움직이는지 내가 발을 뻗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해보고 그걸 움직일 때 통증이 일반적인 이런 타박상 정도의 통증인지 아니면 아우 못 참을 정도의 통증인지 이런 걸 좀 서서히 조금씩 회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발떡 일어나지 말고 몸을 이렇게 돌려서 한쪽으로 짚으면서 일어나보는 이런 모습을 취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서 통증이 이거 평소 때 느끼는 통증하고 다르다. 그러면 주변 사람한테 이제 도움을 좀 요청하셔서 빨리 응급실로 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뭐 신체의 어느 부위에 이렇게 충격이 가해져서 좀 아플 때 이게 단순 타박상인지 뼈에 금이 간 상태인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일반적인 타박상은 아파요. 물론 똑같이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많이 붓지 않아요. 타박상일 때는. 그렇죠. 그런데 뭐 실금이 가든 뭐 부러졌든 하여튼 골절이 일어났다 그러면 골막이 찢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위는 금방 가라앉지 않고 그다음에 붓기도 굉장히 크게 붓습니다. 그러면서 움직일 때마다 이 타박상하고는 다르게 아주 심하게 아프기 때문에 잘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며칠이 지나면서 더 붓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건 일단 너무 아프다 또는 내가 평상시보다 좀 심하게 넘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뼈가 부러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으니까 일반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며칠 지나야 또 이게 확인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셔서 엑스선 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하시면 이 부러진 뼈는 금방 표시가 나니까 이걸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겨울철 외출할 때 옷차림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신발이나 어떤 옷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옷은 우리 몸이 움직임이 둔하지 않게 너무 꽉 껴 입는 것은 권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느슨하게 입는 게 차라리 더 좋고요. 그다음에 신발은 될 수 있으면 안 미끄러운 신발 이런 걸 좀 꼭 찾으셔야죠. 이거 한번 미끄러지면 끝이 없어요. 그날은 그냥 하루 종일 미끌미끌하니까 신발부터 우선 좀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주머니에 손을 안 넣으려면 손이 안 추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갑을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갑을 끼시고 손은 반드시 외투 밖으로 내놓고 걸어 다니신다. 넘어졌을 때 다른 곳 예를 들어서 고관절이 부러질 것을 손을 짚으면 손목이 부러지고 말거든요. 손목이 부러졌을 때는 우리 몸은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일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고관절이 부러지면 8주 이상 누워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을 꼭 빼고 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미끄러운 곳에서 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보폭을 줄여서 걷는데 뭐 펭귄 걸음 이런 게 좀 도움이 된다면서요? 그럼요. 펭귄 걸음이라고 이제 말은 붙였지만 조심스럽게 걷는 거죠. 사실은 미끄러질까 봐. 그래서 체중을
조금 아래쪽으로 그 둬야 되니까 몸을 조금 낮추고 무릎을 조금 구부리신 상태로 다 펴지 말고 아장아장 아이들 걸음같이 걸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서 시선은 너무 아래쪽을 보지 말고 한 1, 2m 앞에 미끄러운 데가 어디 있는지 잘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시고 또 보시면 뭐 얼음이 얼어 있거나 아주 미끄러울 것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피하시면서 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금 사실 뭐 빙판길, 야외 말씀을 드렸지만 집 안에서도 이게 낙상 사고가 많거든요. 뭐 화장실이나 현관에 집안 환경을 좀 어떻게 정비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집안에서의 낙상이 엄청 많습니다. 더더욱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특히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거는 미끄러워서 넘어진다고 이미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방 안에서도 많이 넘어지시거든요. 전기줄에 걸려 넘어지시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문턱이 별로 없지만 문턱이 조금씩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걸려 넘어지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또 양말 신으시다가 서서 신다가 미끄러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바지를 서서 바지 입다가 한쪽 발 잘못 밟으면 그냥 막 넘어지시는 분 많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집 안에서 옷을 입거나 양말을 신으실 때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전기선이나 이런 게 바닥에 안 깔리게 좀 해주시고 문턱은 좀 없앨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좀 없애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굉장히 좀 너무 어두운 상태에서 이런 게 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밝게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안에서도 항상 좀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이런 뭐 낙상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뭐 음식이랄지 뭐 운동, 스트레칭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식은 뭐 칼슘하고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거 드시라 이제 너무 많이 아시니까 멸치도 좋고 우유도 좋고 다 좋습니다. 거기다가 햇볕도 쏘이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사실 옷을 입어서 어렵기는 하죠. 운동이 이제 또 필요해요. 그 운동은 상체보다는 하체 운동에 좀 힘을 쓰시면 좋겠고 그 제일 많이 권장하는 게 까치발서기입니다. 까치발서기가 3가지 방법이 있어요. 5발가락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 엄지발가락을 들고 4발가락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4발가락을 들고 엄지발가락만으로 쓰는 까치발이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손을 안 붙잡고 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의자나 벽을 하나 잡고 하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노력해서 하체 근육을 일단 좀 깨우시는 게 도움이 되고 뭐 내가 힘이 너무 없다 그러면 하루에 한 50개씩 150번 그다음에 뭐 조금 힘이 있다 그러면 100개씩 300번 이런 정도 운동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또 스쿼트가 있습니다. 스쿼트. 그냥 일반적인 스쿼트는 자꾸 뒤로 넘어지셔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스쿼트 하지 마시고 발을 쫙 벌립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쫙 벌리고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세요. 이거를 와이드 스쿼트라고도 하고 쩍벌 스쿼트라고 하거든요. 이 쩍벌 스쿼트를 하시면 허리 근육, 코어 근육, 하체 근육이 다 같이 활성화가 돼서 걸으시거나 뭐 운동하실 때 힘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쩍볼 스쿼트 권장합니다. 오늘은 낙상, 골절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SG워너비의 김진호 피처링 김진표가 부른 로맨틱 겨울 듣고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진표, SG워너비 김진호 피처링의 로맨틱 겨울 함께 들었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갑니다. 3176님. 골다공증이 있으면 작은 낙상에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낙상 후에 바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우선은 뭐 정말로 쉽게 아주 작은 낙상에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뼈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죠.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정을 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기부스도 하고 부목도 되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다 잘 해결될 수 있으면 수술하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또는 뼈가 조각조각 났을 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병원에서 쉽게 판단하니까 뭐 일부러 알아두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병원 가서 X선 찍어 보시는 게 좋겠고요. 6624님.
경비원이신데 새벽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일주일째 제대로 앉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꼬리뼈라고 하는 데가 네. 이제 좀 다치면 예. 이렇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앉기가. 네. 근데 그 꼬리뼈는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사실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데 네. 이럴 때는 그 방석 중에 가운데 이렇게 폭 들어간 방석이 있잖아요. 도넛 방석 같은 그런 거, 네. 걸 이용해서 조금 앉으시면 좋고 가운데가 자꾸 닿으면 아파서 못 앉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대로 못 앉는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예.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안 움직이면서 시간이 좀 지나셔야 됩니다. 조금 힘드시겠네요. 아유 네. 참. 자, 최대한 뭔가 어디에 닿는 걸 피하시도록 방석을 사용해 보시고요. 9690님, 골절에 사골국이 좋다고 하던데 먹으면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네, 뭐 사골국을 안 먹는 것보다는 낫겠죠. 뭐 못 먹는 것보다도 나을 거고 하지만 사골국을 먹는다고 그래서 골절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건 아닙니다. 아하, 네. 더더욱이 또 사골국을 드실 때 소금 이런 걸 또 많이 먹거든요. 네. 이러면 또 칼슘이 또 빠져나가요. 오. 그래서 너무 사골국에 이렇게 콕 빠지시면 안 되고 주로 이제 단백질이 많고 네. 비타민 D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음식을 더 드시는 게 도움이 되니까 네. 사골국에 막 목매지 마십시오. 2683님, 3년 전에 발목을 크게 접질렀는데 올해 1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했고 내구 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잘 쓰시면 지금 연세가 많으시네요. 70이 넘으셨던 분이시니까 네. 잘 쓰시면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걱정 마시고 이렇게 발목을 크게 접질렀다 우리가 이제 접질렀다고 표현을 하는데 예. 이럴 때 인대가 완전히 끊어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주변까지 다 망가져 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그냥 간신히 참아서 이렇게 3년을 버티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절이 다 망가진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접질르는 일이 계속 생긴다. 이때는 많이 끊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병원을 얼른 가셔서 네. 초기에 잘 잡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너무 참지 마십시오. 네, 참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시도록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와 베이글 쿠폰 받으실 분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세무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여기서 마칩니다. 가정의학과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행 안내서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해마다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는 시기가 되면 뭐 정리와 함께 새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특히 정리하는데 분위기가 또 중요하거든요. 해넘이가 또 대표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을사년 마무리 짓는 여행 해넘이와 관련이 깊다고요? 맞습니다. 어허. 뭐 우리가 특정한 뭐 상황이나 네. 아니면 뭐 자연 같은 것들을 딱 그 왜 나래비 시킨다고 하잖아요. 순위 매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줄 세우는 거. 그래서 그 일몰, 뭐 낙조 요것도 굉장히 좀 해넘이 순위로 좀 만들어 놓은 게 많은데요. 네. 특히 국내 3대 해넘이 명소라고 있습니다. 오, 뭐 그 세 곳을 네. 오늘 좀 소개를 먼저 하면 네. 충남 태안에 안면도가 있는데 거기에 꽃지 해수욕장이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인천 강화도의 성모도 그리고 전북 부안에 변산반도가 있잖아요. 아하. 거기에 채석강 이렇게 예. 세 곳을 꼽습니다. 네. 아마 가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꽃지 해수욕장은 할미바위와 하라비바위 이렇게 있는데요. 오, 네. 그 붉 깨지는 해가 그 바위 사이에 딱 들어가요. 예.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거나 감상하면 오. 정말 뭉클뭉클합니다. 어허. 그리고 또 성모도는 그냥 노을색 자체가 어느 곳보다도 예쁜데요. 네. 무엇보다 여기가 이
5천 온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넘이 감상까지도 가능합니다. 어허. 아주 이색적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변산반도의 채석강. 뭐 혹시 채석강이 아직까지 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럴 수 있어요? 아닙니다. 네. 예. 네. 경기도 오산. 예. 네. 이 기암괴석에 아주 못 들어진 해안 절벽이 네. 노을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이국적인 그런 풍경을 자아냅니다. 멋지네요. 자, 그럼 오늘도 이 세 곳 중에 한 곳을 가느냐?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 아무래도 이 날이 날인 만큼 요 세 곳을 가면 정말 인파에 치이다 못해 너무 그렇죠. 힘듭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오. 일몰 감상 자체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선책이 대안이죠. 오. 네. 네. 그래서 톱3에 못지않은 해넘이 풍광을 자랑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탄도항 해넘이를 보러 갑니다. 탄도항 해넘이. 네. 오. 뭐 안산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꽤 가까운 차로 한 뭐 2시간 거리 맞습니다. 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해넘이 볼 수 있는 곳이 있었군요. 네. 이 탄도항은 사실 신비의 섬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탄도 바닷길이 하루 2번 바닷물이 빠질 때만 열리거든요. 아, 네. 이게 바로 그 길이 열렸을 때만 건너갈 수 있는 무인도 누에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허. 이 갯벌 길이가 제법 긴데요. 네. 이 탄도항이 안산 대부도 서쪽 끝에 있거든요. 네. 여기서 누에섬까지 한 1.2km 정도 됩니다. 예. 물이 쫙 빠지면 이 걸어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누에섬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네. 갈라진 바다 사이로 드러난 바닷길을 따라서 거대한 풍력 발전기 3대가 줄줄이 서 있거든요. 예. 이 풍력 발전기를 뒤로 한 채 이 붉은 해가 바다로 떨어지는 모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썰물 때 이 바닷길을 걸으면 양 옆으로 서해 갯벌이 펼쳐지면서 뭐 갈매기, 뭐 해조류, 조개 등 이 뭐 이런 해산물들을 보다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그런 매력도 있고요. 네. 아이들과 함께라면 아무래도 생태 체험하기 아주 좋겠죠. 예. 그렇죠. 이 무인도인 누에섬을 하루에 딱 2번만 오갈 수 있다는 네.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아니 근데 사람도 없는 누에섬에 왜 가는 거죠? 역시 예리하세요. 예. 네. 왜 이 가죠? 사람도 살지 않는 누에섬에 왜 가는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누에섬 전망대가 있습니다. 오. 이 길 끝에 있는데요. 네. 이 누에섬 전망대에 딱 오르면 탁 트인 바다와 또 등대, 또 시와 방조제까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질 무렵에는 바다 위에 황금빛 길이 열리는 듯한 그런 장관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전망대의 주 목적이 사실 자연학습을 겸해서 어촌 관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망대는 총 3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자연환경, 그리고 2층은 국내외의 등대 그림을 좀 모아놨고 네. 3층은 바다 전경을 바라보는 전망대로 꾸며놨습니다. 어허. 아무래도 3층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또 들고 나는 바닷길을 건너는 재미, 이제 마지막으로 해넘이 시간에 맞춰서 아름다운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아주 입소문이 났는데요. 네. 이 평범한 해넘이 사진이 싫은 분들이라면 이 탄도항 누에섬 해넘이가 아주 제격일 겁니다. 다만 하루에 딱 2번, 한 번 바닷길이 열릴 때마다 한 4시간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방문 전에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바닷물이 차오르면 정말 순식간에 길이 잠기거든요. 예. 고립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네. 각별하게 안전하게 어허. 여유 있게 관람하시길 추천합니다. 바닷길 건너서 전망대 보고 노을 감상하고 뭐 일석삼조 이런 탄도항 누에섬 여행이 될 것 같은데, 바닷가 왔으니까 해산물 즐길 곳도 한 곳 알려주시죠. 예, 여기가 이 탄도항 수산물 직판장 회센터라는 곳이 바로 그 근처에 있습니다. 어허. 원래는 건물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좀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네. 대형 포장마차촌으로 바꿔놨습니다. 오, 더 좋은데요? 네, 오. 그래서인지 약간 좀 운치를 더 느끼면서 음식물을 맛볼 수가 있는데요. 네. 횟집이 거의 한 100개가 훌쩍 넘어가 보입니다. 뭐 가게마다 뭐 수족관에서 활어를 꺼내가지고 뭐 회를 뜨거나 조개찜을 먹거나 할 수 있거든요. 예. 대부분 시가로 판매를 하지만 한 성인 한 4명이서 가면 네. 뭐 인당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싱싱한 회를 아주 푸짐하게 맛볼 수가 있고요. 예. 저는 그 회도 좋지만 특히 꼽으라고 하면 조개찜이 참 좋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이 정말 산처럼 놓고 먹거든요. 아주 조개만으로도 배가 부릅니다. 역시 바닷가 가면 이렇게 회와 조개, 뭐 수산물 한가득 먹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을에 달까지 감상하기 좋은 곳이 네. 있다고요. 요 탄도항에서 한 차로 한 30분 좀 안 되는 정도의 거리에 시화 방조제가 있습니다. 예. 뭐 그 가운데 우뚝 달 전망대가 서 있는데요. 네. 전망대 이름처럼 달을 모티브로 만든 그런 공간입니다. 네.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시각각 풍경이 바뀌는 아주 묘하고 흥미로운 그런 곳입니다. 네. 이 달 전망대 중심 기둥이 노출 콘크리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끈한 직사각형입니다. 어허. 꼭대기 전망대는 또 도넛처럼 둥글 납작하게 생겼고요. 예. 360도로 조망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파트 25층 높이 전망대에 금세 도착합니다. 문이 쫙 열리면 이 시화방조제와 조력발전소를 비롯해서 큰가리섬과 인천 송도 멀리 그 서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예. 원형으로 이어진 유리데크를 따라 걷는 동안 뭐 공원과 휴게소, 대부도까지 고공에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망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뭐 쉬엄쉬엄 봐도 한 5분이면 한 바퀴를 금세 좀 돌아볼 수가 있는데 네. 다만 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손가락이 다른 곳을 가리키면서 새로운 풍경과 마주하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이 서해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리아스식의 해안이 발달한 그런 곳이잖아요. 예. 뭐 리아스식 해안이 뭐 하천이 침식하거나 아니면 뭐 해수면이 상승해서 침수되면서 만든 그런 해안이거든요. 네네. 뭐 우리나라 서해나 남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풍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력 발전의 최적지로 꼽히는 그런 곳이고요. 바로 그 중심에 시화호 조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뭐 조수간만의 차, 리아스식 해안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학창 시절에 배운 기억이 좀 맞아요. 나는데 시화호 조력발전소 바라보면 좀 향수에 젖겠는데요. 네. 그럼요. 뭐 또 실제로도 이 조력 발전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요. 네. 태양계가 존재하는 한 조력 에너지가 고갈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 공해가 없는 청정 에너지라는 점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네. 또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이 50만 명이 1년간 사용하는 전기량과 맞먹는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대단한 효과 덕에 조력을 이 달이 준 선물이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이 전망대에서 시화호 쪽으로 내려다 보면 이 다양한 새를 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데요. 네. 노랑부리 저새나 뭐 큰고니 그리고 뭐 검은머리 물대새 등 천연기념물을 제법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조류학자나 사진 기자들이 예. 이 시화호를 찾아서 희귀한 물새를 연구하고 찍기도 할 정도입니다. 네. 뭐 간혹이라는 말이 좀 안타깝지만 네. 간혹 황사나 미세먼지가 없는 날은 맑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런 그 보너스를 탄 기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인천 LNG 생산기지나 대부도, 뭐 영흥도 등이 아주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뭐 시간이 넉넉하면 뭐 카페나 창가에 앉아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면서 이 서해 풍경을 바라보는 그런 아주 그 좋은 시간 한번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조력이 달이 준 선물이란 말이 참 인상 깊고요. 네. 물새들 천국이란 점도 내심 뭐 뿌듯하기도 하고. 주변에 특별한 해넘이 명소도 있다고요? 네. 이 전망대 카페 옆으로 바닥에 유리로 된 구간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아래가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찔, 짜린, 뭐 시원한 기분 모두 맛볼 수가 있고 예. 지상에서 전망대까지 한 75m 정도 되거든요. 네. 그 타워의 높이를 실감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특별한 해넘이를 감성하는 순간인데 이 창밖을 보다가 시선을 아래쪽으로 발끝 쪽으로 좀 보다 보면 예. 딱 눈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뭐죠? 수자원공사 건물 옥상인데요. 예? 바로 앞에 그 수자원공사 옥상? 건물 옥상이 있는데 네. 그 위에 KWATER, 그러니까 K-워터라고 써 있는 그 영어가 눈에 띄입니다. 예. 바로 그곳이 해넘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장소인데요. 네, 시와 나래조력공원, 달 전망대 어디든 최고의 임무를 선사하니까 요 공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네. 또 밤이면 달 전망대를 화려하게 수놓는 경관 조명도 굉장히 멋진데 달 전망대 타워층 관람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거든요. 네. 입장 마감은 또 7시 30분까지고요. 뭐 연중 무휴니까 아무 때나 가시면 좋겠고 네. 엘리베이터가 1, 2층 그리고 25층까지만 운행합니다. 요거 타고 올라가셔서 달 전망대에서 달 구경하시고 이러면 참 좋겠네요.
해넘이부터 또 어둑해지면 야경 구경까지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가볼 만한 곳이 또 어디 있을까요? 티라이트 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시와 나래 조력공원입니다. 여기가 시와호 조력발전소를 조성할 때 발생한 토사를 이용해서 만든 해상공원인데요. 뭐 달이 만드는 무한 에너지라는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뭐 이야기 산책로가 바다를 따라서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있고 또 파도 소리 쉼터에서는 갈매기를 벗삼아 노늘기도 좋습니다. 또 빛의 오벨리스크라는 조형물이 아주 눈길을 사로잡는데 생유리 수십만 개를 모자이크로 장식해 놓은 그런 조형물이에요. 첨탑 부분이 햇빛이나 조명빛에 반사되면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또 사실 이 시와호 쪽이 드라이브 코스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시와호가 간척지로 만든 인공호잖아요. 그 간척지 도로가 경기도 화성의 마산리 끝자락에서 시작합니다. 여기가 원래 경비행기 탑승장으로 유명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갈대가 아주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자주 촬영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좀 속력을 가급적이면 늦춰서 아주 좀 천천히 달리셔야 하는데 먹이를 찾아서 이 무리를 떠다니는 새들이 아주 많이 있다 보니까 새들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쭉 천천히 가다 보면 원래는 좀 산이었지만 약간 좀 산처럼 보이는 형도가 보입니다. 이어서 또 조력발전소 송전탑이 쭉 이어지고요. 그러다가 목섬을 지나서 대부도까지 오면 속력을 좀 내면서 그렇게 가도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 여행 안내서 이 해넘이 감상하면서 한 해 마무리해봤습니다. 경기도 안산 탄도항, 시화호 등 여러 곳과 먹거리 살펴봤습니다.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려야 하는데요. 오늘이 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매일 점심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연사분들 모시고 강연 듣는 것 같은 마음으로 보냈던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가장 감사드리는데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매일 출첵해 주시는 분들 이정환님 오늘도 오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또 제 무지에서 나오는 그런 순수한 리액션을 또 좋게 봐주신 청취자분들 또 따끔한 질책 지적해 주시는 청취자분들 모두 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윤인구 아나운서가 세상의 모든 정보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시 만난 날 기약하면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